지난 장에서 당신과 나는 트랜스포머의 내부 작동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대형 언어 모델 내부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이며 현대 AI의 많은 도구에서도 사용됩니다. 이 기술은 2017년에 발표된 유명한 논문 Attention is all you need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 주의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을 시각화하며 탐구할 것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제가 여러분께 기억해 두길 바라는 중요한 맥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모델의 목표는 텍스트의 한 부분을 입력받아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입력 텍스트는 우리가 토큰이라고 부르는 작은 조각으로 나뉘며 이는 매우 자주 단어 또는 단어의 조각입니다. 그러나 이 비디오의 예제를 당신과 내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토큰이 항상 단어라고 가정하여 단순화해 봅시다. 트랜스포머의 첫 번째 단계는 각 토큰을 고차원 벡터, 즉 임베딩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모든 가능한 임베딩의 이 고차원 공간에서 방향이 어떻게 의미론적 의미와 일치할 수 있는가입니다. 지난 장에서는 방향이 성별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를 보았습니다. 공간에서 특정 단계를 추가하면 남성 명사의 임베딩에서 해당 여성 명사의 임베딩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이 고차원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다른 방향이 단어 의미의 수많은 다른 측면과 대응할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의 목표는 이러한 임베딩을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개별 단어를 인코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훨씬 더 풍부한 맥락적 의미를 내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많은 사람들이 트랜스포머의 핵심 요소인 어텐션 메커니즘을 매우 혼란스러워하므로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계산 세부 사항과 모든 행렬 곱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주의 메커니즘을 통해 가능하게 하고 싶은 행동의 몇 가지 예를 생각해 보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메리칸 트루몰, 이산화탄소 함몰, 몰에 생검을 하다 라는 구문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과 저는 문맥에 따라 몰이라는 단어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텍스트를 분해하고 각 토큰을 벡터와 연관시키는 트랜스포머의 첫 번째 단계 이후에는 몰과 연관된 벡터가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동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초기 토큰 임베딩은 맥락에 대한 참조 없이 사실상 조의 테이블이기 때문입니다. 변환의 다음 단계에서만 주변 임베딩이 이 임베딩의 정보를 전달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은 이 임베딩 공간에 두더지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뚜렷한 의미를 인코딩하는 여러 가지 뚜렷한 방향이 있다는 것이며 잘 훈련된 어텐션 블록이 맥락의 함수로서 일반적인 임베딩에 무엇을 추가해야 하는지를 계산하여 이를 더 구체적인 방향 중 하나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단어 탑의 임베딩을 생각해 보세요. 이는 아마도 공간에서 매우 일반적이고 비특정적인 방향으로 많은 다른 크고 높은 명사들과 연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앞에 에펠이 있었다면 이 벡터를 업데이트하여 에펠탑을 더 구체적으로 인코딩하는 방향으로 가리키도록 하고 파리와 프랑스, 철로 만들어진 것들과 연관시키고 싶을 것입니다. 만약 그 앞에 미니어처라는 단어가 있었다면 벡터는 더 이상 크고 높은 것들과 연관되지 않도록 더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단어의 의미를 정제하는 것보다 더 일반적으로 어텐션 블록은 모델이 한 임베딩에 인코딩된 정보를 다른 임베딩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단순한 단어 이상의 훨씬 풍부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장에서 본 것은 모든 벡터가 네트워크를 통해 흐른 후 여러 다른 어텐션 블록을 포함하여 다음 토큰의 예측을 생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계산이 시퀀스의 마지막 벡터의 함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입력한 텍스트가 거의 끝까지 온 미스터리 소설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끝부분에 따라서 살인자는 이라고 적혀 있다면 모델이 다음 단어를 정확하게 예측하려면 시퀀스의 마지막 벡터는 단순히 단어를 임베딩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모든 어텐션 블록에 의해 업데이트되어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데 관련된 전체 컨텍스트 창의 모든 정보를 인코딩해야 합니다. 계산을 단계별로 살펴보기 위해 훨씬 더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입력에 푸른 털이 복슬복슬한 생물이 푸른 숲을 돌아다녔다 라는 구문이 포함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은 형용사가 해당 명사의 의미를 조정하는 것만 신경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설명하려는 것은 단일주의 헤드라고 부르는 것이며 나중에 주의 블록이 여러 다른 헤드가 병렬로 실행되는 것으로 구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각 단어의 초기 임베딩은 맥락 없이 그 특정 단어의 의미만을 인코딩하는 고차원 벡터입니다. 사실 그것은 완전히 사실이 아닙니다. 단어의 위치도 인코딩합니다. 위치가 인코딩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이 벡터의 항목들이 단어가 무엇인지와 문맥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기에 충분하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이 임베딩을 2라는 글자로 나타내겠습니다. 목표는 일련의 계산을 통해 새로운 정제된 임베딩 세트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명사에 해당하는 임베딩이 그에 상응하는 형용사의 의미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딥러닝 게임을 하면서 우리는 관련된 대부분의 계산이 행렬 벡터 곱셈처럼 보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행렬은 조정 가능한 가중치로 가득 차 있으며 모델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자면 나는 의도해드가 할 수 있는 행동 유형을 설명하기 위해 형용사가 명사를 업데이트하는 이 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깊은 학습의 많은 부분과 마찬가지로 실제 행동은 훨씬 더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어떤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엄청난 수의 매개 변수를 조정하고 튜닝하는 것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 관련된 매개 변수로 가득 찬 모든 다른 행렬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할 수 있는 일을 상상해보는 것이 모든 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의 첫 번째 단계에서 생물 같은 각 명사가 이봐 내 앞에 앉아있는 형용사가 있니? 라고 묻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피와 블루라는 단어들이 각각 그래 나는 형용사이고 그 위치에 있어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어떻게든 또 다른 벡터, 또 다른 숫자 목록으로 인코딩되며 우리는 이 단어에 대한 쿼리라고 부릅니다. 이 쿼리 벡터는 임베딩 벡터보다 훨씬 작은 차원을 가지며 예를 들어 128입니다. 이 쿼리를 계산하는 것은 특정 행렬 WBQ를 임베딩에 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 압축해서 그 쿼리 벡터를 Q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화살표 옆에 행렬을 놓는 것을 볼 때마다 이 행렬을 화살표 시작점의 벡터에 곱하면 화살표 끝점의 벡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이 행렬을 문맥의 모든 임베딩에 곱하여 각 토큰에 대한 하나의 쿼리 벡터를 생성합니다. 이 행렬의 항목들은 모델의 매개 변수로 이는 실제 동작이 데이터로부터 학습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이 행렬이 특정 어텐션 헤드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해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우리가 배우기를 바라는 예를 상상해보면 이 쿼리 매트릭스가 명사의 임베딩을 이전 위치의 형용사를 찾는 개념을 인코딩하는 작은 쿼리 공간의 특정 방향으로 매핑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다른 임베딩에 대해서는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동시에 다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명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와 관련된 두 번째 행렬이 있는데 이를 키 행렬이라고 하며 이것도 모든 임베딩에 곱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키라고 부르는 두 번째 벡터 시퀀스를 생성합니다. 개념적으로 키는 쿼리에 답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키 행렬도 조정 가능한 매개 변수로 가득 차 있으며 쿼리 행렬과 마찬가지로 임베딩 벡터를 동일한 더 작은 차원 공간으로 매핑합니다. 키가 쿼리와 밀접하게 일치할 때 쿼리에 맞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시에서는 키 매트릭스가 플러피와 블루 같은 형용사를 생물이라는 단어가 생성한 쿼리와 밀접하게 정렬된 벡터로 매핑한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각 키가 각 쿼리와 얼마나 잘 맞는지 측정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키 쿼리, 쌍 사이의 내적을 계산합니다. 저는 많은 점들로 가득 찬 격자를 시각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더 큰 점들은 더 큰 내적에 해당하며 키와 쿼리가 일치하는 지점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형용사 명사 예시에서는 플러피와 블루가 생성한 키가 크리처가 생성한 쿼리와 정말로 밀접하게 일치한다면 이 두 위치의 내적은 큰 양수가 될 것입니다. 기계 학습 용어로 이는 플러피와 블루의 임베딩이 크리처의 임베딩에 주목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the 같은 다른 단어의 키와 크리처의 쿼리 사이의 내적은 서로 관련이 없음을 반영하는 작은 값이나 음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단어가 다른 모든 단어의 의미를 업데이트하는데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점수를 주는 음의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까지의 실수일 수 있는 값의 그리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수를 사용할 방법은 각 열을 따라 관련성에 따라 가중치를 둔 합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이 음의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까지 범위가 있는 대신 우리는 이 열의 숫자가 0에서 1 사이에 있고 각 열이 확률 분포처럼 합이 1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장에서 오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실 겁니다.
우리는 각 열에 대해 소프트맥스를 계산하여 값을 정규화합니다. 우리 그림에서 모든 열에 소프트맥스를 적용한 후 이 정규화된 값들로 그리드를 채울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각 열이 왼쪽의 단어가 위쪽의 해당 값에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가중치를 제공한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는 이 그리드를 어텐션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원래 트랜스포머 논문을 보면 이 모든 것을 매우 간결하게 작성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변수 q와 k는 각각 쿼리와 키 벡터의 전체 배열을 나타내며 이는 임베딩을 쿼리와 키 행렬로 곱하여 얻는 작은 벡터들입니다. 문제 있는 이 표현은 키와 쿼리 쌍간에 가능한 모든 내적의 그리드를 나타내는 매우 간결한 방법입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은 작은 기술적 세부사항은 수치적 안정성을 위해 이 모든 값을 키 쿼리 공간의 차원의 제곱근으로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전체 표현식을 감싸고 있는 이 소프트맥스는 열 단위로 적용된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 비항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까지 제가 건너뛴 다른 기술적인 세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주어진 텍스트 예제에 이 모델을 실행할 때 모든 가중치가 약간 조정되고 튜닝되어 구문에서 다음 단어의 높은 확률을 할당하는 것에 따라 보상하거나 벌을 주게 됩니다. 이때 이 구문의 각 초기 하위 시퀀스에 따라 가능한 모든 다음 토큰을 동시에 예측하게 하면 전체 훈련 과정이 훨씬 더 효율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문구에서 그것은 creature 다음에 오는 단어와 the 다음에 오는 단어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단일 훈련 예제가 효과적으로 미니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의 패턴을 위해서는 나중의 단어가 이전의 단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올 답을 어느 정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기 있는 모든 지점들, 즉 나중 토큰들이 이전 토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어떻게든 강제로 0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것들을 0으로 설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열의 합이 1이 되지 않습니다. 정규화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대신 일반적인 방법은 소프트맥스를 적용하기 전에 모든 항목을 음의 무한대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소프트맥스를 적용한 후에 모든 것이 0으로 변하지만 열은 정규화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 과정을 마스킹이라고 합니다. 마스킹을 적용하지 않는 주의 메커니즘의 버전도 있지만 GPT 예제에서는 훈련 단계에서 더 관련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 챗봇으로 실행할 때보다 항상 이 마스킹을 적용하여 나중의 토큰이 이전의 토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이 주의 패턴에 대해 생각해 볼 만한 또 다른 사실은 그 크기가 컨텍스트 크기의 제곱과 같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형 언어 모델에서 문맥 크기가 정말 큰 병목 현상이 될 수 있는 이유이며 이를 확장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더 크고 큰 문맥 창을 원하는 욕구에 의해 최근 몇 년 동안 문맥을 더 확장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주의 메커니즘에 몇 가지 변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당신과 나는 기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훌륭해요. 이 패턴을 계산하면 모델이 어떤 단어가 다른 단어와 관련이 있는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임베딩을 업데이트해야 하며 단어들이 관련 있는 다른 단어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fluffy의 임베딩이 creature의 변화를 일으켜서 12,000차원의 임베딩 공간에서 더 구체적으로 fluffy creature를 인코딩하는 다른 부분으로 이동시키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제가 할 일은 가장 간단한 방법을 먼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다중 헤드 어텐션의 맥락에서 약간 수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세 번째 행렬, 즉 값 행렬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단어인 fluffy의 임베딩과 곱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가치 벡터라고 부르는 것이며 이것은 두 번째 단어의 임베딩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생물의 임베딩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 벡터는 임베딩과 같은 매우 고차원 공간에 존재합니다. 이 값 행렬을 단어의 임베딩과 곱할 때 이 단어가 다른 것의 의미를 조정하는 데 관련이 있다면 그 다른 것의 임베딩에 무엇을 추가해야 이를 반영할 수 있을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이어그램을 다시 보면 모든 키와 쿼리를 제쳐두고 주의 패턴을 계산한 후에는 그것들로부터 끝납니다. 그런 다음 이 값 행렬을 가져와 모든 임베딩에 곱하여 값 벡터의 시퀀스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값 벡터는 해당 키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의 각 열에 대해 해당 열의 가중치에 따라 각 값 벡터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크리처의 임베딩 아래에서는 플러피와 블루의 값 벡터를 큰 비율로 추가하고 다른 모든 값 벡터는 0으로 처리되거나 거의 0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열과 관련된 임베딩을 실제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이전에 생물의 문맥 없는 의미를 인코딩했던 것을 이 열의 모든 재조정된 값을 더하여 델타 E라고 부를 변화를 생성하고 그 변화를 원래 임베딩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희망적으로 결과는 더 맥락적으로 풍부한 의미를 인코딩하는 더 정제된 벡터가 됩니다. 예를 들어 푹신한 파란색 생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하나의 임베딩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림의 모든 열에 동일한 가중합을 적용하여 일련의 변화를 만듭니다. 그 모든 변화를 해당 임베딩에 추가하면 주의 블록에서 나오는 더 정제된 임베딩의 전체 시퀀스가 생성됩니다. 확대해서 보면 이 전체 과정은 주의의 단일 헤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이 과정은 조정 가능한 매개 변수로 가득 찬 3개의 개별 행렬, 즉 키, 쿼리, 값에 의해 매개 변수화됩니다. 저는 지난 장에서 시작한 점수 기록을 계속하여 GPT-3의 숫자를 사용하여 모델 매개 변수의 총수를 세고 싶습니다. 이 키와 쿼리 행렬 각각은 임베딩 차원과 일치하는 12288개의 열과 더 작은 키 쿼리 공간의 차원과 일치하는 128개의 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각각 약 150만 개의 추가 매개 변수를 제공합니다. 그 값 행렬을 보면 지금까지 설명한 방식에 따르면 입력과 출력이 모두 이 매우 큰 임베딩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12288개의 열과 12288개의 행을 가진 정사각 행렬일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약 1억 5천만 개의 추가 매개 변수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자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값 맵의 키와 쿼리보다 훨씬 더 많은 매개 변수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값 맵에 할당된 매개 변수의 수가 키와 쿼리에 할당된 수와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는 여러 주의 헤드를 병렬로 실행하는 설정에서 특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값 맵이 2개의 더 작은 행렬의 곱으로 분해되는 것입니다. 개념적으로 저는 여전히 여러분이 전체 선형 맵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파란색의 임베딩을 명사에 추가할 파란색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냥 2개의 별도 단계로 나뉘어져 있을 뿐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행렬은 더 적은 수의 행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키 쿼리 공간과 같은 크기입니다. 이것은 큰 임베딩 벡터를 훨씬 더 작은 공간으로 매핑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명명법이 아니지만 저는 이것을 값다운 행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두 번째 행렬은 작은 공간에서 다시 임베딩 공간으로 매핑하여 실제 업데이트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벡터를 생성합니다. 저는 이것을 값업 행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논문에서 이 내용이 작성된 방식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잠시 후에 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개념적으로 조금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형대수 용어를 사용하자면 기본적으로 전체 값 맵을 저차 변환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매개 변수수로 돌아가서 이 4개의 행렬은 모두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모두 합치면 하나의 어텐션 헤드에 대해 약 630만 개의 매개 변수가 됩니다. 간단히 덧붙이자면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은 사람들이 셀프 어텐션 헤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모델에서 등장하는 크로스 어텐션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GPT 예제와는 관련이 없지만 궁금하다면 크로스 어텐션은 한 언어의 텍스트와 번역 생성의 일부인 다른 언어의 텍스트처럼 2가지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모델을 포함합니다. 또는 음성 입력과 진행 중인 전사일 수도 있습니다. 크로스 어텐션 헤드는 거의 동일하게 보입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키와 쿼리 맵이 다른 데이터셋에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번역을 하는 모델에서는 키가 한 언어에서 오고 쿼리가 다른 언어에서 올 수 있으며 주의 패턴은 한 언어의 어떤 단어가 다른 언어의 어떤 단어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마스킹이 없는데 이는 나중의 토큰이 이전의 토큰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의에 집중하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이해했다면 여기서 멈추더라도 주의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중심 예시에서 우리는 형용사가 명사를 업데이트하는 것에 집중했지만 물론 문맥이 단어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이 충돌했다라는 말이 자동차라는 단어 앞에 온다면 그 자동차의 형태와 구조에 대한 함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관성은 덜 문법적일 수 있습니다. 해리라는 단어가 마법사와 같은 구절에 있다면 이는 해리포터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왕, 서식스, 윌리엄이라는 단어가 그 구절에 있다면 해리의 의미는 왕자를 가리키도록 업데이트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다른 유형의 맥락적 업데이트에 대해 이러한 t와 쿼리 행렬의 매개 변수는 다른 주의 패턴을 포착하기 위해 다를 것이며 임베딩에 추가되어야 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값 맵의 매개 변수도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맵의 진정한 동작은 해석하기 훨씬 더 어렵습니다. 가중치는 모델이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설정됩니다. 제가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설명한 모든 것은 하나의 주의 헤드이고 트랜스포머 안의 전체 주의 블록은 다중 헤드 주의라고 불리며 각기 다른 키, 쿼리, 값 맵을 가진 여러 개의 이러한 연산을 병렬로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GPT-3은 각 블록 안에 96개의 주의 헤드를 사용합니다. 각각이 이미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머릿속에 담아두기에는 확실히 많습니다. 이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자면 이는 그림 몇 개의 서로 다른 키와 쿼리 행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주심 몇 개의 서로 다른 주의 패턴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각 헤드는 고유한 값 행렬을 가지고 있어 주심 몇 개의 값 벡터 시퀀스를 생성합니다. 이들은 모두 해당 주의 패턴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함께 더해집니다. 이것은 문맥의 각 위치, 각 토큰에 대해 각 헤드가 해당 위치의 임베딩에 추가될 제한된 변경을 생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 헤드에 대해 제한된 모든 변경을 합산하고 그 결과를 해당 위치의 원래 임베딩에 추가합니다. 여기 전체 합은 이 다중 헤드 어텐션 블록에서 출력된 것의 한 조각, 그 끝에서 나오는 정제된 임베딩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생각할 것이 많으니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려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전체적인 아이디어는 여러 개의 개별적인 헤드를 병렬로 실행함으로써 모델이 문맥이 의미를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매개 변수 수에 대한 우리의 진행 중인 집계를 올려보면 각각 4개의 행렬 변형을 포함하는 90여적 개의 헤드로 각 다중 헤드 주의 블록은 약 6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갖게 됩니다. 변환기에 대해 더 읽어보실 분들을 위해 정말 언급해야 할 약간 성가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가치맵이 2개의 별도 행렬로 분리된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를 가치다운 행렬과 가치업 행렬로 표시했죠? 제가 설명한 방식은 각 어텐션 헤드 안에 이 행렬 쌍이 있다고 제안하며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유효한 설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논문에 쓰여진 방식과 실제로 구현된 방식은 약간 다르게 보입니다. 각 헤드의 모든 밸류업 행렬은 전체 다중 헤드주의 블록과 관련된 출력 행렬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거대한 행렬로 함께 묶여 나타납니다. 그리고 특정 주의 헤드에 대한 밸류 행렬을 언급할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첫 번째 단계, 즉 더 작은 공간으로의 밸류 다운 투영을 지칭합니다. 궁금한 분들을 위해 화면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는 주요 개념적 포인트에서 주의를 산만하게 할 위험이 있는 세부사항 중 하나이지만 다른 자료에서 읽을 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모든 기술적 세부사항을 제쳐두고 지난 장의 미리 보기에서 데이터가 단일 어텐션 블록을 통해서만 흐르는 것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한 가지는 그것이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불리는 다른 연산도 거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연산의 많은 복사본을 반복적으로 거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주어진 단어가 일부 맥락을 흡수한 후 이보다 더 미묘한 임베딩이 더 미묘한 주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네트워크로 더 내려갈수록 각 임베딩이 다른 모든 임베딩으로부터 점점 더 많은 의미를 받아들이면서 그 자체로도 점점 더 미묘해지고 주어진 입력에 대해 단순한 설명자와 문법 구조를 넘어 더 높은 수준의 최상적인 아이디어를 인코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과 어조, 시인지 여부, 그리고 그 작품과 관련된 과학적 진실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의 점수 기록으로 다시 돌아가서 GPT-3는 90몇 개의 서로 다른 레이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키 쿼리와 값 매개 변수의 총수는 96배가 되며 이는 모든 어텐션 헤드에 할당된 총 매개 변수 수를 약 580억 개로 만듭니다. 물론 그것은 많지만 전체 네트워크에 있는 1750억의 약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의가 모든 주목을 받지만 매개 변수의 대부분은 이 단계들 사이에 있는 블록에서 나옵니다. 다음 장에서는 당신과 제가 그 다른 블록들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 프리온 과정에 대해서도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의 큰 부분은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특정한 행동보다는 GPU를 사용하여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계산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병렬화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0년 또는 20년 동안 딥러닝에 대한 큰 교훈 중 하나는 규모 자체만으로도 모델 성능에 큰 뒤적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병렬 처리 가능한 아키텍처에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설명란에 많은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특히 안드레지 칼파티나 크리스 올락가 만든 것은 순금과 같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현재 형태의 어텐션에 대해 바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여기에 어떻게 도달했는지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스스로 재발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제 친구 비비케가 그 동기를 많이 제공하는 몇 개의 비디오를 올렸습니다. 또한 The Art of the Problem 채널의 브릿 크루즈는 대형 언어 모델의 역사에 관한 정말 멋진 비디오를 가지고 있습니다.